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남편과의 오랜 싸움에서 승리한 50대 여성입니다. 30년 전 결혼했던 저는 한량 같은 남편을 만나 가장 노릇을 하며 힘들게 살았었어요. 결혼 전에는 누구나 그렇듯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굴더니 결혼하자 핑계만 늘어놓고 가정을 나몰라라 했죠. 그나마 애 낳기 전엔 말이라도 곱게 하더니 아들을 낳고 난 후에는 다 잡은 물고기 취급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는 왜 안 줘? 이번 달은 없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없으면 무슨 돈으로 밥을 하고 살림을 해? 아유, 당신도 벌잖아. 벌면서 뭘 나한테까지 돈을 달래?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모아서 분가하자고 했잖아. 생활비까지 나한테 전부 부담하라고 하면 어느 세월에 돈을 모으는데 언제까지 아버님한테 기대 살 거냐고. 그 돈은 내가 알아서 모을 테니까 앞으로 생활비는 당신이 알아서 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뭐 생활비 대단히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마저도 안 주겠다고 하면 대체 우리가 왜 같이 살아야 하느냐고. 그럼 이혼하든지 정혁이 놓고 나가.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정혁이를 놓고 왜 나가? 내가 낳은 내 아들인데 왜 정혁이를 놓고 나가래? 그러면 공씨 집안 자식 내가 키워야지. 김씨가 키워?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어요. 많이 배우기라도 했으면 싸워볼 용기가 있었을 텐데 그때 저는 이혼하면 애를 놓고 나와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뻔뻔한 남편과 살면서도 숨은 쉬고 살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아가, 이거 받아라. 많진 않지만 이번 달 생활비에 보탰어라. 네? 아버님이 돈이 어디 있으시다고요? 내가 만수놈한테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 아무렴 집이 없어 시댁에 얹혀 살게 하는 민수놈보다 없겠냐. 특별히 해드리는 일도 없이 아버님 집에 얹혀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죄송한데요. 나는 그저 장혁애미 너한테 고맙고 또 미안할 뿐이다. 아유, 어쩌다 심성고운 네가 민수 같은 놈한테 얽혀서는. 네가 다 좋은데 남자 보는 눈 그거 하나 없는 게 흠이지. 남편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 대신 시아버지께서 지갑을 열어주셨습니다. 신혼초 아버님 집에서 살다가 돈이 모이는 대로 분가하겠다는 포부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아서 대체 밖에서 뭐라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휴, 왜요? 정혁이 아빠가 또 말썽이야? 말해 뭐해. 어제도 안 들어왔어. 회사에 전화해보니까 이틀 전부터 무단 결근이라는데 대체 뭐라고 돌아다니는지 원. 정혁 엄마 속이 말이 아니겠네. 그러니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데 차라리 이혼하지 그래? 뭐하러 같이 살아, 그런 남자랑. 정혁이 때문에 그렇지. 내가 좋아 죽어 살겠어? 저런 사람도 아빠라고 없는 게 낫나 싶긴 해도 어디 가서 애비 없이 잘한다는 소리 듣게 하고 싶지도 않고. 아휴,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내 새끼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아휴, 그러다 정혁 엄마 몸에서 살이 나오겠어. 마음 같아선 1000번 만번 했을 이혼이지만 당장에 먹고 살 생각하면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 시장에 가서 장사할 때 쓸 신선한 재료를 사고 집에 와서 아침을 차렸어요. 다 치우고 집을 나서는 시간이 9시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점심 장사 준비하고 집에 돌아오면 또 9시쯤 됐었고요. 그때부터 종일 밀린 집안일하고 기절하듯 잠들면 또 그 일과가 반복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통장 정리를 하던 저는 예금 통장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놀라 허둥지둥하던 저는
일단 은행에 가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집으로 들어오던 남편과 마주쳤죠. 어딜 그렇게 허둥지둥 나가? 은행에 좀 가봐야겠어. 무슨 일인데? 돈이 사라졌어. 매달 꼬박 모아둔 500만 원이 사라졌다고. 그거 내가 썼어. 뭐라고? 급한 마음에 신은 구겨진 신발 뒤축을 펴던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죠. 은행에 넣어둔 멀쩡한 돈에 발이 달리지 않고서야 무슨 수로 빠져나갔겠어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던 남편 짓이었겠죠. 어디다 썼는데? 나한테 말도 없이 왜 돈을 빼?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썼다. 부부끼리 돈 500 갖다 쓴 게 뭔 대수라고 난리야? 여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당신이 주지도 않는 생활비 아버님한테 쫌쫌다리 받아가서 모으고 우리 정혁이 새 옷 한번 사 입힐 거 옷 주워다 입히고 그러면서 모은 거야. 그런데 나랑 상의도 없이 돈 갖다 쓴 사람이 할 말이야? 내가 뭐 5천을 가져다 썼냐? 500이다 500. 500은 돈 아니야? 500이든 50이든 내가 모은 돈을 왜 당신이 마음대로 빼가느냐 말이야.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이건 아닌 거야. 이게 도둑질이지 뭐야. 뭐 도둑질? 이게 진짜? 지금 나 치려고? 어디 쳐봐. 이걸 확. 내가 어련히 알아서 썼겠냐? 넌 나중에 내가 대박 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남편은 잘한 것도 없으면서 제게 으름장을 놓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래서 어디 투자라도 한 줄 알았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그렇게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식당 일을 함께 해주던 종업원이 당일 오전에 갑자기 나오기 힘들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미안해 정혁 엄마. 어제부터 열이 오르더니 눈 뜨니까 도저히 일어나질 못하겠어. 많이 안 좋아? 요즘 독감이 기승이라고 하긴 하더라마는. 오늘 혼자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아프다는데 어떡해. 가게는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푹 쉬어야 금방 낫지. 제 식당에서 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손이 빠릿하고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남편은 없이 애 하나 있는 거 강릉에 있는 친정 부모한테 맡기고 돈을 벌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몇 달 같이 일했다고 걱정이 앞서 바쁜 점심 장사 얼른 끝내고 소고기 넣은 죽을 만들었습니다. 손님 없을 때 잠시 문을 닫아놓고 식당과 멀지 않은 동네에 다세대 주택 문을 두드렸어요. 현자 씨 있어? 누구세요? 정혁 엄마가 여긴 어떡해? 괜찮아? 죽 좀 써왔어. 괜찮아. 아까 약 먹고 한숨 잤더니 많이 나아진 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종업원은 저를 보고 굉장히 크게 놀라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집 앞까지 온 사람을 집에 들어와 보란 말도 없이 반쯤 닫힌 문에 애매하게 몸을 걸친 채로요. 갑작스러운 방문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싶어서 죽만 건네주고 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안쪽에서 웬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데 그래? 추워 죽겠어. 얼른 문 닫고 들어와. 갈게. 고마워. 그때였습니다. 불현듯 이상한 촉이 들더라고요. 그 남자의 목소리가 상당히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당황해 안절부절 못하는 종업원의 태도가 무서우리만치 빠르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힘주어 문고리를 잡자 종업원은 얼른 문을 닫으려는 듯 똑같이 힘을 주었죠. 근데 누구랑 있어? 손님이야.
나도 사생활이 있는데 이 손 좀 놓지. 아! 저는 있는 힘껏 문고리를 잡아당긴 후 종업원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실에서 팬티바람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정혁 엄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지금 이게 뭐야? 설마 지금 둘이? 오해야. 여보, 내가 설명할게. 그러니까 나는. 무슨 오해? 대체 당신이 무슨 일이 있으면 현자 씨 집에 팬티바람으로 누워있어? 정혁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친구인데. 아, 그래서 그랬구나. 현자 씨 나한테 매번 이혼해라 한 게 날 위해 한 소리가 아니라 이혼하고 둘이 제대로 붙어 먹으려고 그런 거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기가 막힌다. 한 집에 사는 애아빠라는 인간이나 한 공간에서 일하던 종업원이라는 사람이 감히 나를 눈뜬 장님 취급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나는 서로 얼굴 알고 지내고 한 김에 지나가는 길에 샤워할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지금 장난해? 나를 얼마나 등신천치로 봤으면 끝까지 그런 말 같지 않은 핑계를 대? 당신 같으면 내가 당신 친구 집에 샤워하러 들렸다고 속옷바람으로 있으면 이해가 되겠어? 진짜.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어떻게 두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그래? 어떡해? 당신은 정혁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빠란 사람이 그러고도 자식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냐고. 두 사람은 더는 변명을 하지도 않고 곤란하게 됐다는 듯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울컥 서름이 밀려오더라고요. 바람을 피워도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 그것도 내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이랑 피우나요. 그 배신감과 그 두 사람에게 느낀 모멸감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생활비 주지 않는 무기력한 남편도, 내 허락 없이 통장에서 돈 빼내가는 도둑놈 같은 남편도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과 뒤에서 몰래 바람 피우는 남편은 도저히 용서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이혼을 못 해주겠다던 남편은 시아버지의 으름장에 결국 별 수 없이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새끼가 네가 뭔데 해주니 많이 해. 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때 뭐가 잘났다고 입을 놀려? 그럼 이혼하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나 아버지 자식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 허물은 감싸줘야지. 이 상황에서 이 사람 편드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긴 왜 안 돼? 시아버지께서는 저보다 더 분노하시며 남편 머리채를 세차게 후려쳤죠. 남편은 분한 표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맞으면서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분하다는 듯 옆에 있던 파리채를 치켜들었다가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시더라고요. 네가 사람 새끼고 부모 얼굴에 먹칠할 작정 아니면 당장 이혼 도장 찍어라. 그리고 너는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라.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내가 그동안 네가 하는 짓이 예뻐 가만히 있었겠냐? 다 정혁 애미 보고 봐준 거야. 너 같은 새끼 데리고 사는 정혁 애미가 불쌍해서 모른 채 해준 거라고. 나가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결국 남편은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과 따로 정리할 재산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동안 저한테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니 제가 받아야 할 게 많았지만 그렇다고 남편 상대로 소송하기엔 사정이 여의치 않았죠. 하루빨리 이혼하면 숨이라도 쉬겠다 싶은 심정이라 이혼만 한 겁니다. 남편과 이혼으로 아쉬운 건 시아버님과 헤어져야 하는 것뿐이었어요. 저도 저지만 아버님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때문에 그 마음고생을 하셔야 했을까요?
짐을 챙겨 아들과 집을 나설 때 시아버지께서 제게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이거 챙겨가라. 네? 이게 뭐예요? 그래도 내가 만수놈 애비인데 그 자식이 싼 똥은 내가 치워줘야지. 만수놈이 네 통장에서 빼갔던 돈 500이랑 내가 좀 더 넣었다. 아버님, 아니에요. 그동안 아버님께서 만수 씨 대신 주신 생활비도 많은데요. 사실 그 500도 아버님이 주신 돈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마음 같아선 그 두 년놈들 깜빵이라도 쳐넣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면서. 네가 무슨 심정으로 이혼하는지 안다. 그러니 이거라도 받아줘라. 너 위에서도 위에서지만 정혁이 위에서 그러는 거야. 집 구할 때 보태라. 너무 외진 데 구하지 말고 밤길 무서운 곳은 피하고 조금 좁더라도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가는 곳으로, 그런 데로 가. 응?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자식 잘못 키운 다 내 탓이지. 미안하다, 아가. 세상에 그런 불효도 없죠. 제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결혼 후 아들이 9살이 될 때까지 함께 살면서 친아버지처럼 모셨었습니다. 그런 분께서 미안하다시며 눈물을 보이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그렇게 이혼 후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적당한 월세집을 얻어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전남편 얼굴 볼 일 없겠다 싶어 후련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제 식당으로 찾아온 거예요. 당신 아버지한테 돈 받았지? 무슨 돈?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행패야? 반길 사람 누가 있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잔말 말고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말해. 아버지는 곧 죽어도 안 줬다고 하시는데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 집을 나가 살아? 방을 얻었으면 그만한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식당 매출이야 빤히 알고 있고 당신 속사 정도 들어서 다 아는데 당신이 무슨 돈이 있었다고? 왜? 현자 씨가 그래? 식당 매출이 얼마가 되고 내 지갑 사정이 어떤지 줄줄이 읊어주대? 이야, 정말 뻔뻔하다. 내가 멍청해서 지금 두 사람 가만히 두고 보는 줄만 알지? 내가 작정하고 나서면 당신이고 박현자고 둘 다 깜빵이야. 내가 빚이라도 내서 사람 쓰게 하지 마. 난 하루라도 빨리 당신 같은 쓰레기 잊고 새 시작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고. 알았으니까 반은 되나. 아버지 성격에 당신 그냥 내보냈을 리도 없어.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재산 상속받을 사람은 난데 당신이 마음대로 상속 재산 받아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반 내놓으라고. 사람 치사하게 만들지 말고, 어? 전 남편은 정황 증거만 가지고 저를 몰아붙였고 저는 굴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돈에 눈이 멀어 그런지 사람이 참 지독하게 나오더라고요. 매일같이 가게 와서 영업도 못하게 행패를 부려 경찰도 여러 번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미 인생 포기한 듯 굴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을 상식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웠어요. 고소라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 같지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적금 금지 명령에 영업방해로 고소했죠. 그러자 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해라 해. 어차피 공만수 인생 종쳤다 이거야. 내가 고소 그까짓 게 무서워 비리비리하게 굴겠냐? 깜빵이야 갔다 오면 그만이고 갔다 오면 나는 더 무서울 것도 없어. 겪어보니 미친 사람을 상대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미치든지 피하든지. 결국 저는 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어떻게든 피해 살았겠지만 멀리 사는 친정 부모님께 해가 될까 무서웠어요.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할까 두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수년 동안 했던 가게를 접고 이사도 가야 했습니다. 이사한 곳에서 다시 식당을 열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단골 장사인데 그 단골 다 포기하고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했으니 시작이 쉬울 리가 없었죠. 거기다 주변 상인들의 텃세에 혼자 사는 여자라고 은근히 쉽게 보는 손님들로 마음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혁 엄마, 그러지 말고 재혼이라도 하는 게 어때? 그게 정혁 엄마한테도 정혁이한테도 나을 수도 있어.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은근히 혼자 사는 여자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 많아. 제가 뭐가 잘났다고 재혼을 해요. 가진 것도 없고 애 있는 저랑 살겠다는 남자가 어디겠어요. 전 그런 욕심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전 남편 볼 일 없이 우리 정혁이만 잘 크면 그뿐이에요. 그 마음이야 알지만 너무 힘들잖아. 안 그래? 지금이야 어떻게 정혁 엄마 혼자로도 되겠지만 나중에 정혁이 더 크면 학비도 그렇고 혼자서는 보통 일이 아닐 거야. 제가 더 열심히 살아봐야죠. 엄마잖아요. 새로 알게 된 지인들은 하나같이 제 걱정을 해주며 재혼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남자랑 살고 싶겠어요. 죽어도 안 하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어도 제가 살기 위한 수단으로 남자와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더러운 꼴 다 보면서도 버티고 살아야 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무슨 수를 써서든 제 힘으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야겠다 고군분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혼 후 3년 만에 집으로 면접교섭 이행 청구서가 날아온 거예요. 남편이 법적인 조치를 해 제 주소를 알아낸 후 아들을 보여달라며 신청한 것이었죠. 이게 뭐야? 당신 뻔뻔하게 정혁이 얼굴 보겠다는 거야? 내가 너랑 남 됐지? 내 새끼랑도 남이 됐냐? 아, 너가 뭔데 정혁이를 잡고 숨어? 내가 그러면 못 찾을 줄 알았어? 당신이 정혁이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내가 내 새끼한테 무슨 짓을 해? 내가 말했지. 정혁이 공정혁이지 김정혁 아니라고. 잔말 말고 보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기 전에 말했지. 난 무서울 거 없는 사람이야. 분하게도 이혼으로 부부는 남남이 된다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은 끈질겨서 그 사람에게도 제 아들에 대한 권리를 뺏기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특정한 이유로 친권을 빼앗을 수 있지 않는 이상 만남을 막을 수는 없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억지로 만나지 못하게 하면 양육권을 뺏길 수도 있고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돈 때문에서라도 분명히 그런 짓을 할 것 같아 결국 아들을 남편에게 보내게 된 거예요. 정혁아, 혹시 아빠가 정혁이 힘들게 하면 아니다. 아빠랑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맛있는 것도 사달래고 갖고 싶은 것도 사달래고. 응, 걱정하지 마. 괜히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렇게 보냈는데 아들은 의젓하게 제 아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2-3번씩 만났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을 만나고 온 아들이 불쑥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나 아빠랑 살까 봐.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랑 살다니. 그냥 그동안 엄마가 나 혼자 키웠으니까 앞으로는 아빠가 키워도 되지 않나 해서. 너 바른 대로 말해. 아빠가 시켰어? 아빠가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그러래? 저는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아들에게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엄마한테 아빠하고 같이 산다고 졸라보래. 아무래도 양육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아빠가 누구랑 통화하는 소리 들었거든. 뭐야? 이 인간이 진짜...
전 남편은 제게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데리고 살면 자기가 양육비를 보내야 하고 제가 받지 않더라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당장이라도 전 남편에게 뛰쳐나갈 기세로 벌떡 일어났죠. 그런데 아들이 저를 붙잡았어요. 내 생각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맞다니, 맞긴 뭐가 맞아. 너 아빠랑 살고 싶다는 거야? 아빠랑 살고 싶다기보단 아빠랑 만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 나 때문에 고생하잖아. 낳은 건 아빠랑 같이 낳았는데 왜 고생은 엄마만 해? 아빠도 고생해야지. 아빠는 가끔 만나서 맛있는 거나 사주고 그러면 끝이야? 너 키우는 게 뭐가 고생이야. 하나도 고생 아니야. 너 안 보고 사는 마음고생이 더해. 내가 알아봤거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근데 양육비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다면서. 엄마는 딱 보낼 만큼만 보내. 대신 내가 아빠한테 더 많이 받아먹고 살게. 솔직히 나 학원도 많이 다니고 싶어. 다른 친구들처럼 축구 교실도 가보고 싶고 검도 합기도도 해보고 싶은데 엄마 쉽지 않잖아. 가고 싶으면 가.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해줘. 아빠랑 살면 아빠가 뭐 다 보내줄 것 같아? 네 아빠 그럴 돈도 없어. 그러니 오죽했으면 양육비 주기 싫어서 널 데려가겠다고 하겠어? 그래도 할아버지 계시잖아. 나 때문에 돈 없어서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못해줬다고 슬퍼하지 말고 엄마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영영 아빠랑 살겠다는 거 아니야.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아빠랑 살다 올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엄마가 언제 너더러 엄마 생각해달랬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작 12살이었어요. 12살 된 아들이 저 때문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당장 숙제나 성적 때문에 고민해야 할 나이에 이혼한 부모 중 누구와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 거잖아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산 게 아닌가, 애 앞에서 너무 힘든 티를 냈다 후회하고 또 후회했죠. 하지만 그 뒤로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했더니 남편 만나러 간 길에 저 모르게 짐까지 싸서 가버렸더라고요. 정혁아, 너 대체 왜 그래? 엄마 속 터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산다는데 왜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 그렇다고 영영 못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 내가 엄마 만나러 갈게. 조금만 헤어져 있자. 엄마 조금만 편해지면 그때 갈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제가 제 아들 12살에 그걸 알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보라며 정혁이가 그러고 싶다고 하니 잔말 말고 양육비나 붙이라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남편에게 보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기간이 그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견딜만 했던 건 그 뒤로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다 보면 아들 만나는 날이 오고 아들 만나고 나면 또 정신없이 바쁜 일주일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손이 많이 가던 애는 아니었지만 떨어져 살다 보니 확실히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훗날 아들 학비를 위해 따로 돈을 모으기로 했어요. 이혼 전 아들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둔 게 있는데 그때도 30만 원인가 넣어놓고 형편이 어려워져 넣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묵은 통장을 꺼내 입금하러 갔다가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께서 아들의 통장으로 매달 돈을 입금하고 계셨던 거예요. 적게는 3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총 438만 원이라는 큰 돈이 시아버지로부터 입금되고 있었죠. 명절이나 어버이날에 가끔 연락을 드릴 때에도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놀라서 연락드렸어요.
아버님, 저 은행 왔다가 정혁이 통장으로 아버님이 입금하신 돈 확인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이, 별거 아니다. 앞으로 정혁이 학원비 하랴, 나중에 대학 가랴. 그러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싶어. 내가 형편이 되는 대로 조금씩 넣고 있었던 거야.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수십 년을 아무 말도 없이. 여유가 있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님 허리도 안 좋으셔서 일 쉬는 날도 많으시면서. 내가 내 손주 위해서 하고 싶어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라. 너 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정혁이한테 주는 거지. 애미, 너는 잘 지내지? 잘 지내요. 근데 정혁이 애비한테 간 건 아세요? 얼마 전에 정혁이가 찾아와 그러더라.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바카스 사가지고 왔더라. 그놈이 참 잘 컸어. 너한테 자라 그랬지? 그놈한테 자랐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다시 데려오고 싶은데 애가 너무 고집을 부려요. 그래도 애썼는데 제가 부족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 잘못한 거 하나 없다. 정혁이 그것도 다 생각이 있는 거야. 그놈이 나이만 어렸지. 속에 영감이 들어찼는지 보통 애는 아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크면 지 아빠도 아마 꼼짝 못할 테니. 아버님, 괜찮으세요? 왜 그러세요? 아까부터 느꼈는데 목소리도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감기. 그냥 목이 좀 안 좋아 그래. 나는 약 먹고 좀 쉬련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다오. 시아버님께서는 그렇게 갑자기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내심 시아버님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연세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순 없지만 함께 살 때에도 몸이 좋지 않아 한 번 쉬면 몇 달을 누워만 계신 적도 있거든요. 젊어 공사장에서 일하시면서 너무 몸을 혹사시킨 탓이었죠. 결국 그렇게 번 돈을 결혼 전 남편 사업자금으로 주시면서 겨우 남긴 재산은 그 집이 전부였고요. 그 뒤로도 일용직으로 일터에 나가시긴 했지만 금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돈을 받은 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이 쓰이던 그날 밤 이상하게 꿈자리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조만간 찾아뵈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그날 바로 종업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오랜만에 아버님 집에 들렸어요. 아버님, 저예요. 안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봐도 아버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을 가셨나 싶었지만 어제 몸이 좋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일을 나가셨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옆집에서 누군가 나와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할아버지 찾아오셨어요? 안 그래도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매일 그래도 신문 가지러 나오시는 양반인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신문도 그대로 있고. 네? 정말요? 저는 그 길로 119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구급대원분들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계신 시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실려갔는데 알고 보니 아버님께서는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폐렴으로 호흡기관도 무척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끝내고도 중환자실에서 오래 계셔야 했습니다. 저는 종업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게를 비운 채 아버님 병간호를 자처했어요. 전 남편에게도 그 소식을 전했지만 답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아들만 왔는데 아들이 하는 말에 저는 이를 부득부득 알았죠. 아빠는 어쩌고 왜 너만 왔어? 엄마가 아빠한테도 말했는데. 아빠 안 올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할아버지 이렇게 계신데 아빠가 안 온다니. 병원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아빠가 돈 없다고 일단 엄마한테 내래. 뭐야? 세상에, 무슨 그런... 아마 악마도 질겁하며 도망칠 인간이었어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다는데 수술비 부담된다고 안아볼 수가 있나요? 전 남편에게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식 노릇은 해야 하잖아요. 젊어서 그렇게 마음고생 시켰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죠. 결국 아버님 병원비는 제가 전부 부담했습니다. 모아둔 돈 얼마에 아버님이 아들한테 입금해둔 돈이 있어 부담할 만했죠. 수술 후 3일 만에 눈을 뜬 아버님께선 제 얼굴을 보시곤 갑자기 세상 무너진 사람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려 울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여기 왜 있어? 정신이 좀 드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말이야? 아이고, 내가 갔어야 했는데 내가...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가시긴 어딜 가요? 아직 나이도 한창이시고 이렇게 정정하신데 왜 그렇게 약한 소리 하세요? 왜 나를 살렸어? 왜? 뭐하러 나를 살렸어? 이 미련한 거사. 그럼 살려야지. 돌아가시게 둬요? 자식이 어떻게 다 죽어가는 부모를 외면해요? 내가 너한테 죄인이다. 내가 너한테 죄인이야. 아버님, 저는 그 사람 만나서 다 싫어도 아버님이랑 우리 정혁이 만나게 됐으니 됐다 싶어요. 만수 씨랑 엮인 년은 그만 있고 가끔 이렇게 만나서 함께 살아요. 한 번 아버님이시면 저한테도 아버님이시지. 어떻게 외면하고 살겠어요. 고맙다. 고맙다, 아가. 살다 보면 참 지독하게 떨어뜨리고 싶은 인연이 있는가 하면 절대 놓고 싶지 않은 인연도 있는 법이죠. 하늘 아래 친부모만큼이나 저와 제 아들을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복이잖아요. 비록 전 남편과의 인연은 그렇게 됐지만 시아버님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전 남편과는 일절 관계를 끊고 가끔 시아버님을 뵈러 갔어요. 아들과 같은 지역에 계시니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요. 아들 만나러 갈 때마다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철마다 옷 한 벌씩 사드리곤 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몸이 회복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일터에 나가셔서는 아들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셨고요. 계좌를 없애버리겠다고 반협박도 해봤지만 사는 재미 좀 느끼게 해달라고 해서 그냥 뒀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드디어 대학 입학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은 제가 사는 지역의 국립대학에 합격했죠. 정혁아, 잘했다, 잘했어. 엄마한테는 이게 서울대고 이게 장원급제야. 에이, 무슨. 그렇게 띄워주지 마.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엄마, 근데 나 대학 등록금 좀 부탁해도 될까? 아무래도 아빠는 그럴 능력은 안 될 것 같아서. 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너랑 왜 헤어져서 살았는데.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너 대학 등록금 대고 용돈 주고 싶어서 그랬지. 학비는 걱정하지 마. 네 아빠 그래도 너 그동안 학원비 대랴 먹이고 키우랴 할 만큼 했어. 전 남편에게는 좋은 감정은 없었지만 저는 아들 보내놓은 입장이다 보니 인정할 건 인정하자 싶었어요. 그런데 잠자코 이야기를 듣던 아들 표정이 썩 좋지는 않았죠. 그때 아들이 왜 그렇게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는지는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으로 대학 오게 되면서 저는 아들과 살게 되었는데 방학이고 명절이고 따로 전 남편에게 연락하는 낌새가 없더라고요. 저는 저고 그래도 자식 노릇은 해야지 싶어 아들에게 한 소리 하게 된 겁니다. 방학인데 아빠한테 안 갔다 올 거야? 굳이 갈 필요 없지. 기다리지도 않을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니네 아빠 너 8년 데리고 있었잖아.
니네 아빠 성격에 나중에 허튼 소리 나올 거 뻔하니까 할 건 하고 살아. 아빠 나중에 나한테 할 말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할 말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아빠랑 살면서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고 밥 제대로 챙겨 먹어본 적도 없어. 아빠가 만나는 아줌마들이 가끔 챙겨주기는 했지만 아빠가 나 위에 한 건 없단 말이야. 엄마한테 양육비 받은 거 다 쳐도 나한테 쓴 거 반도 안 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잠깐만 정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덤덤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내고 8년 꼬박 양육비 한 번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여유 있을 땐 학원비에 보태 쓰라고 돈을 더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들은 한 번도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고 따로 용돈을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저나 아버님께서 주는 용돈으로 살았대요. 한 번은 운동화가 다 떨어져서 사달라고 했더니 10,000원 주더랍니다. 시장에 가면 그만한 운동화 많다면서요. 근데 막상 시장에 가보니 10,000원짜리 운동화는 없었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시장 물가가 싸고 짝퉁 신발이라지만 10,000원짜리 운동화가 있겠어요? 결국 용돈까지 모아서 사시는 게 짝퉁 나이스 신발이었답니다. 애들은 그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남들 나이키 신발 신을 때 내 아들만 짝퉁 신발 신고 있었을 거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하지. 엄마한테 말했으면 그까짓 나이키 운동화 하나 못 사줬을까 봐? 그냥 엄마 돈 쓰기 싫었어.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모아야 같이 살지 싶어서. 그러니까 오랬잖아. 너 하나 키우는 거 일도 아닌데. 그거 엄마 생각하는 일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나이키 신발 하나 때문에 속상할 것 같았음 아빠한테 갔겠어? 엄마, 나는 오히려 아빠가 그럴 때마다 잘 됐다 했어. 괜히 아빠한테 갔는데 엄마보다 더 잘해주면 죄책감 생기잖아. 그래서 나 굳이 아빠 찾아갈 생각도 없고 가지고 있는 짐 없어서 좋아. 정혁아, 너 진짜. 아휴, 진짜 넌 내 아들이지만 알다가도 모르겠다. 다 생각이 있으니 내 걱정은 말고 엄마는 엄마 인생이나 좀 살아. 기껏 재혼하라고 나가줬더니 왜 그 나이 될 때까지 혼자 살아. 그때 매주 금요일마다 제육 먹으러 오는 그 아저씨 말이야. 성희 아줌마가 그러는데 엄마 마음에 드는 눈치 같다던데 어떤 아저씨야? 잠깐만,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재혼하라고 나가줬다니. 그때 다른 손님들이 하는 말 들었어. 여자는 애 있으면 재혼하기 힘들다면서. 근데 또 재혼하면 좀 편해지고. 아빠는 이 아줌마 저 아줌마 다 만나고 다니는데 엄마는 나 때문에 아무도 못 만나나 싶었지. 정혁아, 너 대체. 아휴, 문제 하나 없이 잘 자랐다 했더니 아주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가지가지야. 왜 울고 그래? 나 진짜 괜찮았어. 진짜 가지고 싶었으면 엄마한테 말했겠지. 누가 그렇게 빨리 철들라고 했어. 그 나이에 엄마 먼저 생각하는 자식이 어딨어? 못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그렇게 빨리 철이 든다는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못난 엄마였는지 알 것 같다.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가 나 생각하는 것만큼 나도 엄마 생각해 한 거지. 나는 싫은 건 안 해.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라 한 거지. 내 선택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안 보고 살았어? 엄마 매주 꼬박꼬박 나 보러 왔잖아. 그거면 됐다고, 김명자 여사님.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러니 제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찢어졌죠. 때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키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아들을 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 학교에 다니던 아들은 휴학 후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겁니다.
1년 전부터 매주 한 번은 꼭 찾아오는 남자 손님이 있었거든요. 많은 대화를 나눈 건 아닌데 신사적이고 성격이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함께 일하던 종업원이 그 사람이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는 둥,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는 둥 부쳐댔거든요. 그때는 손사래를 치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아들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어요. 그동안은 잠자코 있더니 군입대를 앞둔 어느 날 그 손님 앞에 가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래. 김 여사님 아들? 네, 아저씨 자주 뵙는 것 같아서요. 아, 그래? 김 여사님 손맛이 좀 좋아. 나는 이제 다른 데선 제육을 못 먹어. 제육볶음 때문에만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 정혁아, 너 뭐 하는 거야? 아저씨, 반주하시죠? 저랑 한잔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냉장고에서 소주병 하나와 잔 2개를 챙겨다가 그 손님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저희 엄마 속을 좀 많이 썩혔어요. 엄마 고생하는 게 싫어서 한 행동이 엄마 가슴 아프게 한 일이었다더라고요. 그래. 아들은 원래 그래. 아무리 엄마라도 여자 마음 어려워 알기 힘들지. 그럼 아저씨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곤란한데? 저 곧 있으면 입대하거든요. 저 없는 동안 엄마 마음 잘 헤아려서 곁에 계실 분이었으면 했는데 아저씨도 저희 엄마 마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정혁아, 너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장님 곤란하시게. 가만 있어봐, 엄마. 내가 엄마 곁에 아무나 두고 갈 순 없잖아. 아저씨, 우리 엄마 제육볶음 때문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답게 우리 엄마 곁에 계실 수 있는 분 아니면 앞으로는 안 오셨으면 해서 하는 말이에요. 입대하기 전에 그거 하나는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요. 당돌한 아들의 말에 그분은 깜짝 놀란 듯 했고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더니 호탕하게 하하 웃더라고요. 김 여사님, 다른 건 몰라도 아들 하나는 참 잘 뒀습니다. 아유, 얘가 주변머리 없이 저런 소리를 잘해요. 사람 민망하게. 아주 든든하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공정혁이에요. 그래, 정혁아. 네가 먼저 말을 꺼내주었으니 나도 허심탄회하게 묻자. 남자 대 남자로. 그러니까 일종의 허락을 받으라는 거지? 아저씨가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솔직히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아저씨 꽤 괜찮은 분이신 것 같거든요. 듣던 중 기쁜 말이다.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나 김 여사님 마음에 든다. 의뢰 이런 식당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억세지기 마련인데 네 어머니는 한없이 다정하고 누구나에게 친절해 좋아.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작업 끝나고 오느라 온몸이 엉망진창이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더구나. 그때부터 느꼈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고. 저희 엄마 좋은 사람인 건 저도 알아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아저씨가 제 엄마의 든든한 반려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거예요. 저는 2번 다시 엄마한테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아이고야, 무섭다, 무서워. 김 여사님, 이거 그동안 여사님 몰래 시험에 든 남자들이 많겠는데요. 네가 무슨 말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만 이거 하나만 확실히 아마 네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지키러 가는 동안 내가 김 여사님 하나는 제대로 지켜주마. 그분의 말에 아들은 그제야 씩 웃으며 잔을 권하더라고요. 잔을 유쾌하게 부딪히며 웃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알게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주 나중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인연이 참 신기한 게 매주 제육 먹으러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분을 보자마자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았다고요. 호감 있는 상대를 옆에서 그렇게 붙여대니 별 마음 없던 제 단단한 마음도 저절로 물러지더라고요. 그렇게 그분과 연이 되어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아들은 속도 좋게 남편에게 아버지 소리를 쉽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진다나요? 그 사람은 친아들에게 관심도 없는 전남편 대신 아들이 입대할 때도 같이 가주고 휴가며 제대할 때도 같이 가줬습니다. 그런 건 엄마가 할 줄 몰라 아빠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요. 모르는 사람은 두 사람이 친부자인 줄 알아요.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그게 생판남인 그 두 사람한테도 해당이 되는지 신기하게도 함께 있다 보면 부자가 웃는 모습이 꼭 닮았다는 소리를 듣곤 했죠. 이혼 후 처음 갖는 안정감이었고 온전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30이 된 아들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좋은 회사에 취직해 아들만큼이나 서글서글하게 성격 좋은 며느리라 참 좋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결혼 문제를 앞두고 있다 보니 전 남편이 걸리더라고요. 아들에게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었더니 딱 잘라 그러는 겁니다. 아빠 부를 생각 없어. 아빠 성격에 내 결혼식 축하하러 올 사람 같지도 않고. 아무리 그래도 친아빠인데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결혼 당사자인 아들이 그러고 싶다는데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들 말대로 순수하게 축하의 마음만 가지고 올 사람이 아니란 것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의 모바일 청첩장을 보고 연락을 한 겁니다. 아들이 성인이 된 후로는 등록금 내달랄까봐 연락도 안 한 데다가 딱 한 번 연락 왔을 때는 군대에 가 있었을 때였어요. 입대 소식 전하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아차차 하던 인간입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제대하고 취직할 즈음 아들한테 200만 해달라고 연락을 했더래요. 돈 200이 없어 갓 취업한 아들한테 손 벌리는 인생이니 말해봐야 입만 아팠죠. 아들은 200에 300을 얹어 500을 해주고는 딱 잘라 그랬답니다. 이제 아빠한테는 빚 없어. 키워준 은혜, 낳아준 은혜. 그딴 거 받겠다고 연락하지 마. 보통 아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그 말에 서운해하고 반성하며 그 돈 안 받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전 남편은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더니 그 돈은 넙죽 받아갔대요. 그 후로 연락이 딱 끊겼는데 어디서 건너 받은 모바일 청첩장으로 길길이 날뛰며 연락이 온 거죠. 청첩장에 전 남편 이름을 넣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현재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 이름을 넣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엄마 이름만 넣으라고 해서 제 이름만 넣었습니다. 그걸 보고 난리가 난 거죠. 또 네 아빠 전화야? 어이구, 그러게 잘하지. 이제와 무슨 아버지 대접하란다고. 청첩장 다시 찍으라는 거야? 청첩장도 다시 찍고 자기 아는 분들한테 결혼한다고 인사오래. 밥 사야 한다고. 아들 장가 간다고 자랑하고 싶으면 자기 지갑을 열 것이지. 그것도 네 지갑 열라든? 참 사람이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변하는 게 없니? 행여 해달란다고 해주지 마. 결혼식 오겠다는 거야 말릴 수는 없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장가가는 아들한테 아버지로서 서운한 마음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여전히 과소평가한 것이죠. 아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자 이번에 모바일 청첩장에 있던 며느리 번호로 연락해 전화한 거예요. 자기가 명색이 시아버지 될 사람인데 어떻게 연락 한 번 없냐, 내가 사돈 한번 만나봐야겠다, 딸 자식을 어떻게 키웠으면 이렇게 싸가지 없이 키웠느냐 한 소리 해야 하지 않겠냐. 그 일로 아들이 몹시 화가 나서 따로 만나고 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결혼식도 가지 않고 앞으로 연락하는 일 없이 죽은 듯이 살 테니 2억을 달라고 했다더라고요. 뭐? 2억? 그 사람 노망난 거 아니야? 아빠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아니면 꼼짝없이 고소당하게 생겼다던데 거기다 사기 전가로 이미 전에 6개월 복역했었고. 뭐라고? 언제? 그래, 모르기도 몰랐겠지. 연락하고 사는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겠어? 사기라니, 참나. 이제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니는구나. 여자 문제도 모자라 사기? 겉도 크게 해먹어서 이번엔 물어줘야 할 돈이 2억이래. 그래서 2억 해달라고. 다시는 깜빵 가기 싫더나? 내가 못 살아 진짜. 아니, 세상에 무슨 사기를 쳤으면 2억이나 해먹어? 그리고 자기가 해먹은 2억을 왜 아들 보고 책임을 지래? 얘, 너 더는 연락받지 마라. 수연이한테도 절대 연락받지 말라고 해. 그거야 진작 못하게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결혼식장이 문제네. 모바일 청첩장 봤으니 결혼 날짜며 식장 위치도 다 알 거라 아빠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늘 당당하고 고민 없어 보이던 아들의 표정도 그날만은 달랐어요. 그러자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번거롭겠지만 청첩장 보낸 분들한테 일일이 참석 여부 확인하고 따로 들어올 수 있는 초청장 하나 만들어서 거기 이름 있는 사람만 오게 하자. 그리고 사람 써서 식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다행히 아들이 단독층, 단독홀을 쓰는 상황이라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대처를 한 후 며칠 후 오랜만에 시아버님을 만나러 갔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면서도 어떻게든 아들 결혼식은 참석하시겠다고 한 거였죠.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혼식장 오게 되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차피 다 알게 되실 것 같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아버님께서는 덤덤한 표정으로 걱정 말라시더라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거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면서요. 아버님이 뭘 어떻게 하시게요. 괜히 나섰다가 더 안 좋아지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니면 만수 그거 누가 당해내겠냐. 내가 싸지른 똥 내가 치운다. 나이 들고 몸도 좋지 않으신데 그 말을 하시던 눈빛만큼은 총총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됐고 저는 잔뜩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들 결혼식이라서가 아니라 전 남편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서요. 안 오면 좋겠지만 전날까지도 아들한테 나 진짜 간다, 한다면 한다고 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걸 보면 올 게 분명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식 30분 전 갑자기 소란이 일더니 기어이 제게 그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정혁 엄마, 1층에 정혁이 아빠 왔대. 아주 난리도 아니래. 아휴, 기어이 애비라는 인간이 진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어요. 분통이 터져 달려 내려가 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이 파렴치한 새끼, 배응망덕한 새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도 없냐 이 새끼야? 세상 사람들, 여기 좀 보시오. 불효자가 애비 없이 결혼한답니다. 부모도 없는 호로 새끼가 따로 없어요.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라고 할 수 있어? 얼씨구, 아주 꽃단장을 하셨네. 곱게도 차려 입으셨소 김명자 씨. 아들 결혼에 한복 얻어 입으니 넌 좋지? 한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애 놓고 가서 대접받는 건 너인 게 말이 되냐? 이 키운 공은 없고 낳은 공만 있다는 거야 뭐야? 노망이 났어도 말은 바로 해. 내가 언제 놓고 갔어? 당신이 원해서 보낸 거잖아. 나한테 꼴랑 몇십 대는 그 양육비 보내기 싫어서 데려가 놓고 양육비 받아서 먹은 게 누군데? 그리고 뭐? 키운 공? 당신이 정혁이 키울 때 뭘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애가 운동화가 다 떨어져서 운동화 좀 사달라니까 10,000원 한 장 띡 던져주고 시장 가서 사시느라고 한 사람이 학원은 보냈냐?
내가 매달 꼬박꼬박 내 새끼 입히고 먹이라고 보낸 돈으로 대체 뭘 했는데 뭘 했길래 애 학원도 안 보내고 운동화 한 짝을 안 사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울분이 끌어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적당히 상대해서 내보낼 생각이었는데 한번 입을 열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당황했는지 어버버거리면서 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저를 노려보고 손가락질만 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겠죠. 구구절절 틀린 말 하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식 새끼가 부모한테 이짓거리 하는데 당신도 두고 보겠다는 거야? 애민한 년이 그러면 안 된다. 말리지는 못할 망정 자식 새끼가 불효를 하는데 그걸 두 눈 뜨고 지켜만 봐? 그래, 나도 도저히 두 눈 뜨고는 못 보겠다. 그때였습니다. 전 남편이 제게 삿대질을 하며 달려드는 순간 가만히 지켜보시던 시아버지께서 나서신 거예요. 시아버지의 등장에 남편은 얼마나 놀랐는지 뒤로 주춤거리더라고요. 자식 새끼가 감히 부모를 본체 만체하고 이 수술에 병원에 있는데도 한 번을 찾아와 보지도 않고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 아버지, 이 배응망덕한 자식의 부모도 못 알아보는 호로 새끼. 너는 왜 여기 있냐? 자식이 군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대학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나 몰라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애비 노릇을 하려는 거야? 아버지, 저는 당장 내 손주 결혼식장에서 꺼져라. 그리고 이 일은 그냥 못 넘어간다. 내가 정혁 엄마랑 정혁이 그리고 정혁이 철을 위해 하나는 꼭 해줄 건데 너 하나는 내가 어떻게든 끝내고 가야겠다. 넌 내가 싼똥이니까. 시아버지께서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나 싶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호통을 쳤고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아버님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더라고요. 결국 신고받은 경찰들이 연행해 갔고 결혼식은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거지 그게 무사히 끝난 것도 아니죠. 소문이 날대로 났으니 사돈댁에도 면목이 없었고요. 아버님께선 사돈댁께도 직접 나서서 자식 잘못 키워 죄송하다시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다행히 너그럽고 마음씨 좋은 분들이라 그런지 저희 집 유난스러운 사정도 이해해 주셨죠. 그 길로 남편은 얼마 못 가 사기 전과를 하나 더 달았더라고요.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도 누구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벌써 1년 전의 일이에요. 부부가 된 아들 며느리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고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을 가까운 곳으로 모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보다 더 연이 없는 제 시아버지를 남편은 친아들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며느리와 다 같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앞으로 된 그 집 말이다. 오래되고 낡은 집이라 가치도 없다만 나 죽기 전에 그것 좀 정혁이 앞으로 하고 싶다. 아버님, 정혁이 앞으로 그 집을 상속하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나 죽으면 그거 바로 만수놈 거 될 건데 최대한 많이 주고 가고 싶어 그래. 나중에 네 아버지가 달라거든 그냥 딱 나라가 허락하는 한에서만 줘라. 할아버지,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저 건강하게만 계셔주세요. 증손자도 보셔야 하잖아요. 시아버지께서는 기어이 아들 앞으로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을 증여해 주셨어요. 교도소에 있는 남편은 나중에야 알게 되겠지만 그때의 문제는 그때 생각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그렇게 까다롭거나 복잡한 과정은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주신 재산 가치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라 남편 앞으로 가는 돈도 많지 않아
소송 비용 때문에 그냥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시아버지께서는 증손자 보고 가신다며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병원도 부지런히 다니십니다. 마음 같아선 늘 곁에 계셨으면 하지만 너무 욕심부리지 않으려고요. 주어진 시간만큼은 그동안 충분히 나누지 못한 가족의 정을 듬뿍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